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너무 흔해서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우리는 의식, 기억, 몸, 사회적 자아, 심지어 영혼까지 모두 담아내려 합니다. 고대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고대 철학의 자아,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이중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단지 감각적인 모방일 뿐이며 진정한 자아는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아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위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란 반복되는 습관과 윤리적 행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철학과 자아의 인식,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자아는 의식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자아를 아무리 관찰해도 언제나 떠오르는 것은 생각과 감정뿐이고 고정된 자아는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경험의 흐름에 떠다니는 무언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억과 자아 존 로크의 시선 18세기 철학자 존 로크는 자아를 기억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행위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나와 동일한 자아다. 즉, 내가 과거의 나를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나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는 순간 나는 여전히 나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 혹은 해외 입양인, 극심한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현대의 철학과 흐르는 자아, 현대의 철학자들은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하는 이야기로 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자아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존재가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기 창조적 존재인 것이죠.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자아는 한 줄로 요약된 정의가 아니라 기억하고 선택하고 흔들리는 나라는 이야기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당신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철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누군가는 진리, 누군가는 세계의 원리,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의 가장 중심에는 자아,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철학은 나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최초의 전환점을 만든 인물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자연 철학적 질문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에게 철학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곧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고대에서 근대의 철학, 자아를 중심에 두다. 플라톤은 자아를 영혼으로 보았고 그 영혼은 이데아, 세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이란 기억해내는 것이다. 즉, 진정한 자아란 완전한 진리를 보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아를 행위하는 주체, 즉 이성과 윤리를 통해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실현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중세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 앞에서의 내면, 자아를 강조했고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은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아는 모든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확실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아를 중심에 두고 사유해왔습니다. 왜 자아는 철학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철학적 질문의 출발점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계를 인식한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진다. 내가 고통을 느끼고 의미를 만든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계도 윤리도 진리도 제대로 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아는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사회 속 관계, 정치와 권력, 신념과 이념 등 철학의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아라는 미로 속에서 현대의 사회는 끊임없이 자아를 요구합니다. 너답게 살아라. 진짜 나를 찾아라. 하지만 그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타인의 시선, 과거의 상처, 사회의 틀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점점 모호해지고 때론 나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물음에 당신은 정말 스스로 답하고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철학의 시작이자 모든 사유의 뿌리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과 세계를 탐구하는 가운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 영혼, 이성과 감정, 삶의 목적은 고대 철학에서 핵심 주제였습니다. 철학의 시작은 자연에서 곧 인간으로, 고대 철학의 출발점은 자연 피시스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탈레스는 모든 것은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깨닫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하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의 방향을 세계에서 인간으로, 특히 도덕적 자아와 올바른 삶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플라톤 인간은 이데아를 기억하는 영혼.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이중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참된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진리의 세계이데아계에 있었고 지금은 육체에 갇혀 잊어버린 진리를 상기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배움은 기억해내는 것이다. 플라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철학을 통해 자신 안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짜 인간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이성적 동물.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는 인간을 이성과 감각, 습관과 선택으로 구성된 복합적 존재로 보며 자아는 반복되는 행위와 습관, 덕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완성해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 즉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자아였습니다. 스토아 철학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아. 헬레니즘 시대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내면의 평정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존재로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살 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감정 조절, 인지행동 치유 등에도 이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고대의 인간관, 오늘을 비추다. 고대 철학에서 인간은 결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도덕적 판단, 이성적 사유, 영혼의 성찰이 가능한 특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로, 플라톤은 영혼 깊이에서 진리를 기억하는 자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습관을 통해 자기를 완성하는 존재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자로 인간을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성적으로 살고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요? 마무리. 인간이란 질문하는 존재,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을 지혜를 사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플라톤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의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그는 말했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죽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영혼불멸 이론입니다. 영혼은 몸보다 먼저 존재한다. 플라톤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이며 영혼이 진짜 나, 육체는 그것을 담고 있는 일시적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데아의 세계, 즉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느낄 때 사실은 이전에 영혼이 이데아, 세계에서 보았던 진리를 떠올리는 것, 즉 상기에나미스 산다고 그는 말했죠. 모든 배움은 결국 기억해내는 것이다. 플라톤, 이 주장은 단순히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식 능력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옳고 그름, 아름다움, 정의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이 이미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육체는 감옥, 영혼은 해방을 꿈꾼다. 플라톤은 파이돈이라는 대화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우리는 감각, 욕망, 욕심 때문에 진리를 흐릿하게 봅니다. 영혼은 본래 진리의 세계를 보았던 존재지만 육체 안에 갇히면서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잊어버린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여정이며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대 과학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은 의식이 뇌의 화학작용이라 말하고 기억, 감정, 사고도 생물학적 신호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사유는 심리학, 인지과학, 인문학에도 영향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떤 보편적 개념을 인식하는 능력, 즉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본성은 그가 말한 이데아, 개념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탐구로 여기는 태도, 삶은 배움이 아니라 되찾음이라는 관점은 자기 성찰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울림을 줍니다. 마무리 영혼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플라톤에게 있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영혼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라고. 이제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당신 안의 영혼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안다고 느낄까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이 익은 느낌, 처음 배우는 개념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확신,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플라톤은 이 신비한 감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움이란 기억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진리를 깨달을 때 사실은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잊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나는 무엇을 기억하는 존재인가? 이데아, 세계 진짜가 있는 곳. 플라톤은 이 세계를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 사람, 정의, 아름다움 같은 개념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죠. 그에 따르면 진짜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의 반영이고 모든 정의로운 행위는 정의 그 자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이 이데아의 세계를 본 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혼은 이데아계에서 존재했고 지금은 육체 속에 갇혀 그 기억을 잊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기 자아의 본질은 기억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깨닫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진리를 상기해내는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아이는 수학을 배운 적이 없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정답을 찾아낸다. 플라톤은 실제로 노예 소년에게 기하학 문제를 물어보며 그가 이성만으로 답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 이전에 이미 진리에 대한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즉, 자아란 단순히 경험과 교육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억하려는 영혼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기억하는 존재인가?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인가? 내가 정의롭고자 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은 본능인가? 사회화인가? 아니면 영혼의 기억인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고, 진리는 당신 안에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잊어버린 나를 되찾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라. 당신은 진리를 본 적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플라톤은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리를 기억하는 자다. 당신 안의 자아는 언젠가 완전한 아름다움과 정의를 보았던 영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가장 확실하게 답하고자 했던 철학자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유럽 철학의 근대적 전환점을 열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심과 사고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단 한 문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서양 철학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회의의 철학. 데카르트는 당시 세계관이 종교, 전통, 감각적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철학을 출발시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과는 진짜일까? 어젯밤 꿈과 지금 현실은 어떻게 구분하지? 혹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환상은 아닐까? 그는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것들이 감각과 선입견에 의존한 불확실한 지식임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이라는 극단적인 가정까지 합니다. 단 하나의 확실성 생각하는 나.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의심 속에서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것이 남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존재의 증거라는 선언입니다. 이로써 데카르트는 인간의 본질을 육체나 감각이 아닌 의식적 사유, 능력에 둡니다. 자아의 정체성, 정신과 육체의 분리.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정신적 자아와 육체물질적 신체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육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움직이는 기계와 같지만 정신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심할 수 있는 비물질적 실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원론은 이후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 의학, 심리학, 뇌과학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대적 의의 사고의 출발점으로서 자아, 데카르트 이후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신이나 우주의 섭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중심적 사유로 전환합니다. 그의 코기토는 단지 존재의 선언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 과학적 탐구,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철학자들은 이 자아 개념에 도전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휴문, 자아는 연속된 기억의 환상이라 했고,
니체는 의식의 중심에 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카르트의 선언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자, 존재하는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데카르트는 놀랍도록 간결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는 자만이 존재한다는 말은 곧 스스로 삶을 의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아는 감각과 이성의 틈에 있다. 나는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일 세계를 보고 듣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까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나는 진짜 자아일까요?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질문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아는 감각과 이성이 만나는 그 중간, 즉 인식의 조건 속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칸트는 무엇을 의심했는가? 칸트는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라는 내면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흉처럼 모든 것을 감각과 경험의 흐름으로만 보지도 않았죠. 그는 오히려 그 두 입장을 모두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아를 확실하다고 믿었고 흄은 자아는 허상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자아는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인식이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선험적 자아라는 개념입니다. 선험적 자아란 무엇인가?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시간과 공간, 인과율 같은 구조로 이성이 조직해서 세계를 이해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은 이미 일정한 틀을 가진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틀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 바로 자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아는 경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식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으로 존재하는 거죠. 칸트는 이것을 통일된 의식의 주체, 즉 선험적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인가? 여기서 칸트는 놀라운 철학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구조에 따라 구성된 방식으로 본다. 즉, 세계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는 인식 주체가 감각 자료를 해석해서 구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자아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아는 이해할 수 없는 전제인가? 칸트의 자아 개념은 모순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그는 이런 자아를 물자체링 and such, 즉 경험 이전의 순수한 나, 인식할 수 없는 실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자아를 스스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볼 수 있을까? 칸트에게 자아란 거울 앞에 선 얼굴이 아니라 그 거울을 만들어내는 틀 자체입니다.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의 기준이지만 나 자신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존재인 셈이죠. 자아는 감각과 이성의 사이에서 세계를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투명한 창과도 같다. 칸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아를 통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자아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나를 지배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는 이 모든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지에 끌려 사는 존재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성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본질의 이름은 바로 의지입니다. 이성 중심의 철학의 반기를 들다. 19세기 초 독일, 당시 철학의 주류는 칸트와 헤겔 같은 이성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이성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세계를 이해하게 하며
윤리를 이끌어낸다고 믿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더 정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가 보기엔 인간은 그리 고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욕망의 근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힘,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과 무관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생명 본능에 가깝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소유하고 싶다는 충동,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은 설명되지 않아도 이유를 몰라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힘입니다. 의지는 생각 이전에 존재하며 자아는 그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쇼펜하우어, 결국 나라는 자아도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적 의지가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철저히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전엔 결핍 때문에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결국 삶이란 욕망과 결핍 사이를 왕복하는 끝없는 고통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 그의 철학은 불교의 고쿠 사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아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렇기에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해방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술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인간은 잠시 욕망에서 벗어나 한다. 윤리적 삶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연민할 때 우리는 이기적 의지로부터 자신을 넘어서게 된다. 금욕 욕망을 줄이고 고통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노력. 그는 이성적인 통제가 아닌 감정과 직관, 미학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의지의 폭력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의지인가, 자아인가?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 모든 바람은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는 말 속에는 이미 수없이 쌓인 본능, 무의식, 유전, 환경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자아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지 바깥에 있는 나를 살아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너는 너를 창조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장이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아에 대해 내린 가장 급진적이고도 강렬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를 주어진 것, 발견해야 할 진짜 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스스로 만들어야만 존재한다. 그에게 자아란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존 철학, 기존 도덕을 부수다. 니체는 철저히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플라톤, 기독교, 칸트, 쇼펜하우어까지 모두 비판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허구다.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악, 노예의 도덕이다. 칸트의 이성, 삶을 왜곡하는 장치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 니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가치가 사실은 타인이 만든 틀, 약자의 자기방어, 혹은 사회가 강요한 복종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단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절대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스스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아는 만들어지는 존재다. 니체에게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는 자아는 끊임없이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만든 나, 도덕과 사회 규범이 만들어낸 가짜 나, 과거 상처와 억압의 결과로 만들어진 익숙한 나. 이 모든 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즉, 자아는
스스로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초인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 니체는 자아의 궁극적 모델로 초인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존 도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만들며 고통마저도 의미와 창조의 재료로 삼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말합니다. 이 길이 나에게 의미 있다면 나는 다시 이 길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 영원회귀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가 됩니다. 자아는 창조하는 삶이다. 니체에게 자아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체하고 다시 짓는 삶의 의지입니다. 약자가 만든 가치에서 벗어나 남이 준 이름을 떨쳐내고 운명마저 긍정하며 매 순간의 삶에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창조한 인간, 진정한 자아를 산 인간입니다. 자아는 타자 속에서 완성된다. 나는 나를 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나 혼자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정말 나를 알 수 있을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 헤겔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아는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알게 된다. 즉, 자아는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식은 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겔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자아를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자아는 부딪히며 성장한다. 변증법의 힘. 헤겔의 변증법은 한 입장이 등장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입장이 나오며 그 둘이 충돌하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자아의 형성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정체성을 가지면 반드시 그것을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타자가 나타나고 그 충돌을 통해 나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자아로 나아갑니다. 헤겔은 이 과정을 정신의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아 역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진짜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인과 노예 자아와 타자의 역설, 헤겔의 대표적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입니다. 두 자아가 마주칠 때 서로를 단순한 대상으로 보려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한쪽은 지배자주의가 되고 다른 쪽은 복종자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스스로를 확인받기 위해 노예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노예는 일과 노동,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자아를 더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건 노예 쪽, 즉 고통받고 노력하는 쪽이라는 역설이 드러납니다. 헤겔은 말합니다. 자아는 타자의 인정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현대에서의 응용관계 속에나 헤겔의 철학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에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내 가치를 느끼고 연애, 가족, 사회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조정하고 정립합니다.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나와 너 사이 관계의 경계선 위에서 자아를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 완성된다. 헤겔에게 자아는 닫힌 방 안에서 혼자 발견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자와의 충돌, 갈등, 인정, 상호작용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다시 쓰이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너는 나를 통해 너를 이해한다. 헤겔, 자아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관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화 같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타자는 당신을 괴롭히는 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성장시키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아, 고독한 인간, 자유롭다는 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인간성의 붕괴 앞에서 철학자들은 더 이상 이성이나 진리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자유롭고 동시에 고독하다. 나는 정해진 존재가 아니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인간은 신이 정해준 본질, 사회가 주입한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돌멩이는 돌이라는 본질이 있어서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본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선택하며 행동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갑니다. 즉, 자아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속에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축복 혹은 저주. 하지만 이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책임을 동반한 부담감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 사르트르.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인간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존재라는 삶의 모델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자유로운 인간이기에 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의 자아. 그렇기에 실존주의에서 자아는 늘 고독한 존재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고 신도, 사회도, 철학도 내가 선택한 길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삶의 부조리 속에서 이런 고독한 자아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세계에 던져졌고 그럼에도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가 묘사한 인물 시지프는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인간이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남이 준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실존주의는 자아를 어떤 본질의 실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유일한 존재다. 마르틴 하이데거.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유한성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 고독, 그리고 나. 실존주의 철학에서 자아란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정의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의미를 찾는 여정이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차갑고 고독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철학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나를 만들고 있나요? 자유롭다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만큼 나다. 이 단순한 문장은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가 자아를 이해한 방식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아를 불변하는 영혼이나 이성적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아란 의식이 이어지는 기억의 흐름이다. 즉, 자아는 기억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아는 나의 기억 안에 있다. 로크는 전통적인 자아 개념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영혼이 바뀌어도, 육체가 바뀌어도, 심지어 환경이 바뀌어도 자아는 계속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라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내가 한 행동이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내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금의 나와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나란 무엇인가? 로크는 동일성 아이덴티티의 기준을 물리적 몸이 아니라 심리적 연속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특정한 신체나 영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즉, 기억이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철학자들은 영혼이 자아를 영원히 보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크는 자아는 영혼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며 기억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다, 자아도 완전하지 않다. 로크의 이론은 놀라운 후속 질문들을 만듭니다. 기억이 왜곡되면 자아도 왜곡되는가? 기억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자아일까? 기억을 조작당한 자는 누구인가? 현대 심리학은 로크의 주장에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기억은 불완전하며 종종 새롭게 구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알츠하이머, 해리성 정체감 장애 같은 사례는 기억이 자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자아는 기억에 의존하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로크의 철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로크는 기억이 자아다라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철학적 실험을 상상합니다. 어떤 왕자가 깨어났는데 육체는 구두장이의 몸이고 정신은 여전히 왕자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로크는 말합니다. 그는 왕자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왕자였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자아는 몸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의식 속에 남은 기억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후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로크에게 자아란 내가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자아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강 위에 떠있는 작은 대화도 같습니다. 기억이 흐트러지면 자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만큼 나다. 내가 있는 만큼 나는 사라진다. 존 로크. 지금 당신의 자아는 어떤 기억 위에 서 있나요? 감각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 버클리는 17세기 후반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로서 데카르트나 로크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철학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것만이 존재한다면 감각하지 않는 동안 사물은 과연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방을 나간 뒤 그 방 안의 의자나 책상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버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 듣는 새소리, 만지는 컵, 그 모든 것은 지각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지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 경험만이 현실이다. 버클리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경험론을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건 색, 냄새, 소리, 감촉 같은 감각적 정보뿐이다. 그렇다면 존재란 곧 그 감각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상태일 뿐이다. 그는 물질적 세계가 감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대신 존재란 지각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자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버클리는 자아를 지각하는 주체로 정의합니다. 나는 색을 본다. 나는 냄새를 맡는다. 나는 소리를 듣는다. 이처럼 나는 느낀다는 경험이 바로 자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란 세상을 지각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의식입니다. 자아가 없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의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을 땐 사물은 사라지는가? 이 지점에서 생기는 반론은 단순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물은 사라지나? 버클리는 신학자이기도 했기에 그 답을 신의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신이 끊임없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존재한다. 즉, 신의 지각이 세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 없는 존재론을 인정하지 않았던 18세기 철학자의 한계이자 종교적 기반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대적 해석 주관적 세계와 현실의 경계. 버클리의 철학은 현대 인지과학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 정보를 조합해 현실처럼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색도 맛도 고통도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뇌의 지각적 해석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존재는 지각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낡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버클리의 감각 중심 자아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의식, 인공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분야에서도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짜일까? 버클리는 자아를, 세상을 지각하는 존재, 그리고 세상은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묻습니다.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가? 느끼지 않으면 나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꿈속에서 본 세상과 깨어있는 세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아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지각일까요?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 20세기 심리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준 인물,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아를 단일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아는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연 속에서 부유하는 복잡한 구조물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이성을 자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 명제를 뒤집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전에 욕망하고 억압당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힘에 조종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한 채 당황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지점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자아의 삼중 구조, 이드, 자아, 초자아. 프로이트는 자아를 하나의 단일한 나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 심리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이드, 원초적 본능,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욕망의 덩어리, 배고픔, 성욕, 분노 같은 본능적 충동, 유아기의 지배적 요소. 자아, 현실적 조정자, 현실 원칙을 따르며 이드의 욕망과 외부 현실을 중재하려고 노력,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합리적 기능, 초자, 내면화된 도덕, 부모와 사회가 주입한 규범, 양심, 금기, 이들을 통제하고 자아를 비판하고 억압함. 자아는 이들 사이에서 양쪽에 치이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꾼입니다. 무의식의 영향. 자아는 피동적인 존재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기억, 충동들의 창고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경험한 상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꿈, 실수, 유머, 신체 증상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자아는 마치 빙산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아래 거대한 무의식이 진짜 주인일지도 모릅니다. 자아는 자신을 모른다. 나는 나를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다. 프로이트는 자아를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 도덕적, 이성적이라고 여기지만 무의식에서는 전혀 다른 욕망과 충동이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기억을 왜곡하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아를 마주하는 용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 무의식을 해석하고 끄집어내고 직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아가 진짜로 성장하려면 내 안의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자신의 무의식을 자각하고 그것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진정한 자아란 무의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나와 화해한 존재입니다. 자아란 나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일. 프로이트는 자아를 이성과 의식의 중심이 아니라 본능과 억압,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다층적 존재로 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정말 당신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이 꾸며낸 이미지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집 안에 낯선 손님을 숨기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 손님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자아는 깊어진다.
나는 나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나는 나를 타자 속에서 인식한다. 거울 속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통해 나를 믿는다. 라캉은 자아가 처음부터 단일하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시선과 이미지, 그리고 언어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거울 단계 나의 시작은 남이다. 라캉은 자아의 형성을 거울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생후 6에서 18개월의 아기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응할 때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된 자아로서의 환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기는 현실의 자기 자신은 아직 분절되고 미숙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완성된 이미지를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저게 나야. 하지만 사실 그 이미지는 타자적 시선의 결과입니다. 즉, 자아는 처음부터 외부에 투사된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아는 상상적 동일화의 결과. 라캉은 인간의 자아를 상상의 산물로 봅니다. 거울 속 나, 타인의 눈에 비친 나, 사회가 기대하는 나. 이 모든 나는 실제의 나와는 다를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상상적 동일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이미지, 이상적인 자아, 타인의 인정 속 자아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항상 불안정하고 갈망과 결핍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속에서의 자아,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인가? 라캉은 자아가 형성되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언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만든 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언어 체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를 이름, 성별, 역할, 딸, 아들, 학생 등으로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어는 사회가 정한 기호들입니다. 즉, 자아는 처음부터 언어라는 타자의 질서 안에서 구조화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선택한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가 나를 말하게 한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캉의 이론은 우리에게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느끼는 이 자아는 진짜인가? 거울 속 이미지, 타인의 기대, 언어 체계가 사라진다면 과연 나는 남아있을까? 그는 자아를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허구적 동일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허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구성한 것은 나인가, 타자인가? 라캉에게 자아란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 거울 속 이미지, 언어와 기호 같은 타자의 질서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란 발견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과 해체, 다시 구성의 과정입니다. 나는 타자에 의해 말해지고 타자 속에서 나를 본다. 자크 라캉. 그 거울 속 나는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내가 되고 싶었던 타자의 그림자일까요? 몸으로 존재하는 자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자아를 이성의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아를 해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다. 몸은 자아의 첫 번째 철학이다. 즉, 자아란 고정된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살아있는 몸의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음 없는 자아는 없다. 메를로 퐁티는 현상학 전통 속에서 에드문트 후설의 지각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설과 달리 지각의 주체는 의식이 아니라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움직이며 세상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몸은 세계와의 접촉점이며 자아는 이 지각적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몸 그 자체다. 지각이 곧 존재다. 메를로 퐁티는 자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지각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의미 속에서 사물을 본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창밖의 나무를 보면 계절과 날씨를 느낍니다. 이처럼 지각은 단순한 정보 수용이 아니라 몸과 세계가 공존하며 엮여 있는 방식입니다. 자아는 이 지각의 흐름 안에서 살아있는 실존으로 구성됩니다. 몸과 세계는 분리될 수 없다. 전통적인 철학은 자아랑 세계, 주체랑 객체, 정신랑 신체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메를로 퐁티는 이 모든 이분법을 해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 방식이다. 몸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도, 움직일 수도, 기억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몸은 단지 자아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 그 자체이며 존재의 조건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몸을 통해 형성된다. 메를로 퐁티는 타자와의 관계 역시 이성이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표정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눈빛, 손짓, 몸짓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존재를 지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이 나라는 자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살아있는 흐름이다. 메를로 퐁티에게 자아란 생각이나 논리의 구조물이 아니라 세계와 몸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흘러가는 경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지각하고 반응하며 살아있는 실존이며 그 실존은 언제나 몸을 통해 이뤄집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다. 메를로 퐁티의 자아로는 우리를 다시 몸의 감각으로 데려갑니다. 걷는 발끝, 떨리는 손끝, 어깨 위의 긴장과 햇살을 느끼는 피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갑니다. 나는 생각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고 반응하며 살아있어서 존재한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머릿속에 아니면 당신의 몸 속에. 자아는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자아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아를 미리 주어진 본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아는 행동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라 주장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여기서 실존이란 존재함,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목적,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성격 없이 세상에 먼저 던져졌고 그 이후에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선택의 결과다. 전통적인 철학은 인간은 이성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같은 어떤 정의된 본질에서 자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자기 자신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은 당신의 직업이나 혈액형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선택의 총합이 곧 당신의 자아입니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다.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모든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의 전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 사회, 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것도, 타인을 따르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유를 두고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는 자아.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타인의 시선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자아는 객체화되고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경험은 자아에게 수치심, 불안, 욕망을 불러오고 동시에 자신을 타인의 눈에 맞춰 연출하려는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사르트르는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불안정한 존재라 말합니다.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되고 있다. 사르트르에게 자아란 나는 이런 사람이다로 끝나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아는 항상 진행형이며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바로 그 존재다.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만든다. 이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강력한 해방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유의 책임을 지는 존재 자아. 사르트르에게 자아는 신이 정해놓은 것도 사회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 전적으로 나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외롭고 두렵고 때론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직접 만들어가는 존재만이 진정한 실존이다. 장폴 사르트르, 당신은 어떤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타자의 얼굴에서 시작되는 자아. 우리는 흔히 자아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이 전통적인 자아 개념을 철저히 뒤집습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아는 시작된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자아란 고독한 사유의 결과물이 아닌 타자와의 윤리적 만남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얼굴의 철학. 레비나스는 타자를 단지 타인이 아니라 얼굴을 지닌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말 없이 말하는 존재, 침묵 속에 나를 부르는 존재, 폭력으로부터 나를 멈추게 하는 신호.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말한다. 죽이지 말라. 이때 자아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아는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순간 책임과 윤리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타자에게 책임이 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자아는 타자에게 항상 앞선 책임을 지닌 존재라고. 이 책임은 어떤 계약이나 동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타자에게 빚지고 있다. 그는 이 책임을 타자 앞에 놓여있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자아는 자신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존재론이 아닌 윤리에서 시작된다.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은 자아를 존재론의 관점에서 정의해왔습니다. 즉,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는 방식이죠. 하지만 레비나스는 자아를 윤리의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에게 자아란 존재 이전에, 이성 이전에 먼저 책임지는 존재, 타인을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를 윤리는 철학의 제일 철학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자아를 알기 위해선 먼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아는 혼자가 아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자아는 절대로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누군가를 마주하고 책임을 지고 대답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항상 열려있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란 타자의 아픔 앞에 침묵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은 인간의 자아가 윤리적 감수성과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강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아는 타자의 호출에 대한 응답이다. 레비나스는 자아를 타자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 말합니다. 이 응답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거는 실존적 응답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아란 윤리적 타자성의 응답이다. 레비나스는 자아를 타인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깨어있는 감수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자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벽이 아니라 타자를 받아들이는 열린 문이다. 에마니엘 레비나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고통은 당신의 자아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자아는 흐름이고 경계 없는 차이이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자아가 단단하고 분명한 실체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런 자아 개념 자체를 해체합니다. 자아는 중심이 없다.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고 운동이며 끊임없는 차이이다. 질 들레즈, 그에게 자아는
하나의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 들레즈는 기존 철학들이 나라는 자아를 하나의 정체된 중심으로 이해한 데 비판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모든 말들은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레즈에게 자아는 형태가 없고 고정되지 않으며 항상 생성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아는 차이로 이루어진다. 전통 철학은 사물을 같음과 정체성으로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들레즈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차이가 본질이다. 자아는 동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차이의 운동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 감정, 사고방식, 심지어 몸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하는 매 순간의 차이들이 곧 당신이라는 자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아란 하나의 고정된 점이 아니라 차이의 궤적들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형상입니다. 리좀 자아는 중심이 없는 뿌리, 들레즈의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리좀입니다. 이는 식물의 뿌리 줄기, 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존 철학이 자아를 중심이 있고 위계적인 나무 구조로 이해했다면 들레즈는 자아를 어느 방향으로든 자라나는 비중심적이고 네트워크적인 구조로 이해합니다. 즉, 자아란 뿌리처럼 여기저기 연결된 다중적 흐름 속에서 잠시 드러나는 하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욕망의 흐름 자아는 하고자 하는 힘이다. 들레즈는 자아를 욕망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 갈망이 아니라 생성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창조하고 저항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욕망의 흐름이 끊임없이 자아를 다른 존재와 연결시키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자아란 무엇이 되고자 하는 힘, 즉, 되기의 연속입니다. 나는 나다 대신 나는 되어간다. 들레즈에게 자아란 나는 이런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되기는 본질이다. 나는 정체성이 아니라 운동이다. 자아는 예측할 수 없고 반복되지 않으며 고정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아는 누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자신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는 계속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창조하며 흘러가는 길 위의 존재입니다. 자아는 고정된 중심이 아닌 무수한 흐름의 연결점. 들레즈는 자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정의되는 순간 사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가 아니다. 나는 무수한 차이들의 움직임이다. 들레즈에게 있어 자아는 중심이 아닌 만남과 연결의 장이며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는 창조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자아를 흔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 통념에 의문을 던집니다. 자아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구성한 산물이다. 미셸 푸코, 그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정체성이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규율, 교육, 제도, 언어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나일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일까? 푸코는 인간의 주체성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삶, 우리가 믿는 가치,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감정들조차도 실은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담론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개념, 올바른 성적 정체성, 이상적인 시민, 이 모든 기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축된 담론의 결과입니다. 권력은 억압이 아니라 구성하는 힘이다. 푸코 이전의 전통적 철학은 권력을 주로 억압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푸코는 권력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힘으로 봅니다. 권력은 단지 억압하지 않는다. 권력은 생산한다. 즉, 권력은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뿐 아니라 자아의 형식 그 자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모범생을, 병원은 정상인을, 감옥은 죄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사회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합니다. 파노피콘 감시받는 자아. 푸코가 가장 유명하게 제시한 개념 중 하나는 파노피콘입니다. 이는 철학자 벤담이 고안한 감옥 모델로 중앙에서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푸코는 이 모델을 현대사회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시받지 않아도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감각 속에서 스스로를 조율하고 내면화된 자율 감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감시 구조 속에서 자아는 스스로 통제되는 주체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폭력. 푸코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한 담론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정신병과 비정상,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이런 구분들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분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깊이 침투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이 만들어낸 기준을 따라 정상적인 나를 연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아의 해체, 해방의 시작. 푸코에게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는 끊임없이 권력에 의해 구성되고 담론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적 제도 속에서 길들여지는 가변적이며 전략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아를 믿지 않는다. 나는 자아의 허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는 말합니다. 자유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일심하고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자기 자신이라는 환상을 벗어나기. 푸코는 우리가 믿어온 자아가 사실은 권력과 담론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믿고 있는 자아는 누가, 무엇이 만들어낸 것인가? 그 물음에서부터 진정한 사유, 그리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아는 상상으로 존재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은 기억이나 이성, 감정 혹은 몸과 같은 요소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 모든 정의에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상하는 존재이다. 바슐라르. 그에게 자아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상상력의 작품입니다. 자아는 이성이 아니라 이미지로 태어난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나 데카르트를 자아의 근원으로 보지만 바슐라르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 자기를 구성합니다. 어린 시절 떠올렸던 따뜻한 벽난로, 무서운 어둠, 날아오르는 새, 이런 감성적 이미지들이 자아의 무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내면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감각적 기억과 이미지의 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합니다. 네 가지 원소와 자아의 구조. 바슐라르는 인간의 상상력을 불, 물, 공기, 흙이라는 네 가지 원소적 이미지로 분류합니다. 이 원소들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상상적 에너지와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불, 욕망, 파괴, 창조의 에너지, 물, 감정, 무의식, 회복, 공기, 자유, 꿈, 가벼움, 흙, 안정, 무게, 현실성. 우리는 특정 원소에 더 강하게 끌리며 그 원소의 이미지로 자기를 설명하려 합니다. 예컨대 늘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공기의 자아를, 깊은 고요에 빠져드는 사람은 물의 자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 자아, 논리로는 잡히지 않는 나. 바슐라르는 철학과 과학 외에도 시스의 상상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시인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속에 자아의 더 깊은 구조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시인은 사물을 사실로 보지 않고 이미지로 읽고 일상의 물건에서도 무한한 감정의 반향을 끌어냅니다. 이런 시적 상상력이 바슐라르가 말한 시적 자아를 만듭니다. 그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고 흔들리는 감성의 파동입니다. 꿈, 집, 기억 상상 속 공간으로서의 자아.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자아의 은유로 제시합니다. 다락방은 상상력에 고양된 상태, 지하실은 억압된 무의식, 벽난로는 보호와 온기의 중심. 그는 말합니다. 자아는 집과 같다. 그 안에는 수많은 방과 계단,
어둠과 빛이 존재한다. 우리는 살아온 공간, 어릴 적 누웠던 방, 혼자 울었던 창가 등 감각의 장소들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자아는 바로 그 공간들을 상상 속에서 되살리며 구성되는 기억의 총합입니다. 자아는 설명이 아니라 공명이다. 바슐라르는 자아를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아를 감각과 이미지, 꿈과 시가 서로 공명하는 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반응하며 존재한다. 즉, 자아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에 울림을 느끼는가, 어떤 상상에 머무는가, 어떤 공간에서 안정을 찾는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아는 상상하는 힘이다. 가스통 바슐라르에게 자아란 이성과 논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는 상상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근육으로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존재입니다. 자아는 생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바슐라르, 지금 당신이 끌리는 이미지, 잊지 못하는 장면, 자꾸 떠오르는 풍경은 당신 자아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자아는 시간의 잔해 속에서 깨어난다. 자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파국이다. 자아는 그 파편 속에서 깨어나는 존재다. 그에게 자아는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과거의 조각, 잊힌 기억, 파편화된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쓸려가는 존재다. 베냐민이 가장 많이 인용된 이미지 중 하나는 화가 파울 클레의 그림, 새로운 천사입니다. 그는 이 천사를 역사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는 과거의 잔해를 응시하며 등 뒤에서 부는 폭풍에 떠밀려 미래로 날아간다. 우리는 그 폭풍을 진보라고 부른다. 이 비유에서 베냐민은 자아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파괴를 응시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며 그 안에서 잊힌 기억을 주워 모으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파편 속에서 조립된다. 베냐민은 자아를 전체로서의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아란 오히려 기억의 파편, 상실된 시간, 끊어진 의미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자아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부름을 받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풍경, 과거의 한 장면, 아주 오래된 냄새 같은 것들에 의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회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베냐민에게 있어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은 시간의 잔해 속에서 자아가 깨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는 기억을 통해 자아가 지금 여기에서 과거와 만나고 그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번개처럼 스치는 통찰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내가 그 장면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 순간처럼 말이죠. 진보 대신 지금 여기에 진실, 베냐민은 자아와 사회 모두가 더 나은 미래라는 신화에 속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진보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의 순간에 깨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장소다. 자아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파편처럼 흩어진 과거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찰나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아는 기억의 정치학이다. 베냐민은 기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거에 억눌린 자들, 말하지 못했던 이들의 기억이 현재의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자아는 단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힌 타인의 기억을 대신 기억하는 윤리적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아는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오는 시간의 해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시간의 잔해를 듣는 귀이다. 발터 베냐민은 자아를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전차가 아니라
과거의 조각 위를 걷는 산책자로 그립니다. 그 조각들 위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멈춰 서며 뜻밖의 기억과 마주칩니다. 그 순간 자아는 깨어납니다. 자아는 정체성이 아니라 시간을 듣는 능력이다. 자아는 이야기로 엮이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는 말합니다. 자아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 폴 리케르, 그에게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아온 경험들이 서사로 엮이며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자아는 이야기하는 나이다. 우리는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리케르는 이것이 바로 서사적 자아라고 말합니다. 즉, 자아는 기억의 총합이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결국 나는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삶은 사건의 모음이 아니라 이야기로 해석된다. 사람의 삶은 무수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리케르는 말합니다. 삶은 해석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변형된다. 즉, 어떤 사건을 중요하게 기억할지, 어떤 장면에서 의미를 찾을지, 무엇이 전환점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 자아는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는 이야기로 정돈됩니다. 시간과 자아 내러티브의 본질, 자아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한 흘러감이 아닙니다. 리케르는 세 가지 시간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기억과 회상으로 돌아보는 시간, 현재 지금의 선택과 감정, 미래 계획과 기대의 가능성. 이 세 가지 시간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자아를 구성합니다. 예컨대 지금의 나는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려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해석합니다. 이처럼 자아는 시간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이야기꾼입니다. 자아는 변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리케르는 인간의 자아를 단단한 정체성 불변하는 본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자아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기동일성, 변하지 않는 나. 자기자각성, 계속 변화하지만 스스로 인식하는 나. 그리고 그는 자아란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로 갱신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변화는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 조화롭게 엮이기 때문에 자아는 유지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이야기. 리케르는 자아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엮이는 이야기 구조로도 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위로와 함께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자아는 결코 혼자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폴 리케르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아를 끊임없이 쓰이고 해석되며 갱신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자아란 내가 선택하고 기억하고 해석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인가요? 여성의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혹은 여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니까 이래야지, 남자니까 저래야지.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러한 생각에 날카로운 의문을 던집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2의 성. 이 말 한마디는 여성 자아를 보는 관점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여성의 자아는 생물학적 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제도와 시선이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실존주의와 자유. 보부아르의 철학 출발점.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발전시킨 대표 사상가입니다. 그녀는 인간을 본질이 아니라 선택과 행위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자아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결정되며 책임져야 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에게 이 자유로운 자아 형성의 기회가 사회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어떻게 타자가 되었는가? 보바르가 제2의 성에서 강조한 핵심 개념은 바로 타자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성은 인간의 기본값, 즉 주체로 여겨지지만 여성은 그 기준에 비춰진 타자, 두 번째로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남성 작가는 그냥 작가이고 여성 작가는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먼저 붙습니다. 남성은 인류의 일반으로 여겨지고 여성은 예외, 부속물, 상징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의 자아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구성되며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성의 자아는 억압된 자유다. 보바르는 여성이 억압받는다고 말할 때 단지 육체적, 제도적 억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를 선택하고 실현할 권리가 제한된 것을 지적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얌전해야 하며 가정을 꾸려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수많은 역할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여성의 자아는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은 존재로 왜곡됩니다. 여성도 스스로를 만들어야 한다. 보바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여성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만들어라. 남이 만든 역할을 거부하고 너 자신의 삶을 선택하라. 여성 자아의 해방은 억압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화된 규범을 깨뜨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본래부터 주체다. 다만 그것을 빼앗겨왔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아는 젠더 없이 말해질 수 있는가? 보바르 이후 수많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여성의 자아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젠더가 자아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젠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반복,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형성된다는 통찰입니다. 즉, 자아란 본질적으로 성별, 계급, 인종, 문화 등 여러 겹의 역사와 권력 구조 속에서 엮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제2의 성이 아니다. 보바르의 철학은 단지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는 주체가 되고 누구는 타자가 되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도 대신 나를 정의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묻습니다.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성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여자인 걸까요? 버틀러는 자아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행되고 연기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자아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반복으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별을 연기한다. 버틀러는 유명한 저서 젠더 트러블에서 젠더는 수행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정해진 본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몸짓, 말투, 옷차림, 태도 같은 행위들의 결과다. 예를 들어 얌전하게 말하고 치마를 입고 다리를 모으고 앉는 행동들이 여성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면서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별 정체성을 연기하면서 학습하고 그 학습된 행동이 마치 내 본성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아는 몸의 움직임 속에서 생성된다. 버틀러의 철학은 자아를 생각이나 내면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는 몸의 움직임, 행동의 패턴, 사회적 습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런 관점은 몸을 꾸미는 방식, 목소리의 높낮이, 앉는 자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아의 흔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몸은 자아의 이야기이며 무대 위의 주연 배우인 셈입니다. 반복이 자아를 만든다. 버틀러는 성별이 단순히 남성 여성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자아로 살아가는지는 반복된 연기 속에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연기는 단지 복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관습을 거스르고 때로는 기존의 틀을 비틀며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버틀러에게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흔들리는 무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창조되는 실천입니다. 규범은 자아를 억압하기도 한다. 버틀러는 이렇게 구성된 자아가 사회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리더가 되기 어렵고, 성소수자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아는 위축되고 침묵하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버틀러는 이처럼 정상성이라는 허구의 기준이 자아를 정형화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수행성은 해방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버틀러는 수행성을 변화와 해방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다르게 연기할 때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컨대 남성성을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여성성을 주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성별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들은 모두 이 새로운 자아의 실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자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다. 나는 지금 자아를 연기하는 중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은 자아를 해체하고 동시에 해방시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내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매일 자아를 선택하고 새롭게 쓰고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내는 하나의 연극이자 저항이자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자아는 당신이 원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역할인가요? 나는 나를 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의 세계에서는 이 단순한 말조차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그의 뒤를 이은 자크 라캉은 자아라는 개념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그들에게 자아는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과 욕망, 언어에 의해 쪼개진 조각입니다. 프로이트 무의식이 자아를 조종한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드, 원초적 본능과 충동, 자아 현실에 적응하려는 조율자, 초자아 사회적 규범과 양심의 내면화. 그는 말합니다. 자아는 이드의 한요일 뿐이다. 즉,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은 자아는 무의식의 충동, 금지된 욕망, 억압된 감정들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은 단단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의 표면에 떠있는 얼음 조각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라캉 거울 속 나, 진짜 나는 아니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언어 구조로 설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유아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처음 인식할 때 나는 이것이구나 라고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거울 단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속의 자아는 실제 자신이 아니라 이상화된 타자의 시선 속 나입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외부 시선과 언어, 상징에 의해 구성된 존재인 셈입니다. 자아는 자발적 존재가 아니라 타자의 틀에 맞춰 편집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항상 다른 무언가에 의해 결정된다. 라캉은 말합니다. 무의식은 타자의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언어와 의미 체계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말할 때조차 사실은 이미 주어진 기호와 규범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아는 결코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아는 분열된 주체다. 정신분석은 자아를 하나의 단단한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는 무의식의 충동, 사회의 금기, 타자의 시선, 언어의 기호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신분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적 자아는 환상의 무대 위 배우다.
현대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은 정신분석을 현대 사회분석으로 확장합니다. 그는 자아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데올로기의 연극 무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가족이라는 역할, 시민이라는 역할, 성별과 계급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아라는 환상을 스스로 소비하며 살아가는 소비자가 됩니다. 이 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과 욕망을 자각하고 나라고 믿고 있는 것에 허구성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는 해체된 채로 존재한다. 정신분석은 자아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알 수 없으며 자아란 단일한 것이 아니라 항상 타자와 무의식에 의해 뒤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 해체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 인식의 시작점이 됩니다. 나를 구성하는 무의식, 억압, 타자의 시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 자아의 껍질을 벗고 진짜 물음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 셀피, 아바타, 그리고 알고리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속 나를 보여줄 나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잘 나온 셀피 한 장, 온라인 속 프로필 사진 하나, 메타버스 속 아바타는 과연 진짜 나일까요?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이제 거울 속 나도 타자의 시선도 아닌 기계가 분석하는 나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셀피는 새로운 거울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현대인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단순한 반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즈를 다듬고 필터를 적용하고 밝기를 조절하며 보여주고 싶은 나를 연출합니다. 이 디지털 자아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자아가 아닌 끊임없이 조작되고 편집되는 정체성입니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를 시뮬라크르라 불렀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 그러나 실제는 사라진 세계. 아바타는 자아의 분신인가, 대체물인가? 메타버스, 게임, 가상회의 속에서 우리는 아바타로 살아갑니다. 그 아바타는 내가 꿈꾸는 모습, 내가 닮고 싶은 이상, 혹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상 자아도 결국 진짜 자아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이 가상 자아는 종종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해방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현실의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발생시킵니다. 나는 현실에서 나를 숨기지만 온라인에서는 더 진솔해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아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정의한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이 먼저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 기록, 좋아요, 시청 시간은 기계에게는 나의 취향, 나의 성향, 나의 소비 패턴을 뜻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기계가 답해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자아의 문제를 철학이 아닌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자아는 다중 채널에서 분산된다. 현대인은 인스타그램 속의 감성 나, 회사 프로필 속 전문가 나, 가족 모임 속 착한 자식 나, 메타버스 속 화려한 나, 이처럼 수많은 자아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하나의 통합된 자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채널마다 적절한 나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신분석이 말한 분열된 자아보다도 더 파편화되고 더 전략적인 자아입니다. 디지털 자아는 스스로를 상품화한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모습, 브랜딩된 자기 이미지, 팔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나. 이 모든 것은 자아가 이제 감정이 아닌 마케팅 전략으로 구성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시대. 자아는 더 이상 내면의 주체가 아니라 외부 반응의 집계로 구성된 수치화된 나가 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자아인가?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무수히 많고 무수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자아를 통해 더 자유로워질 수도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설계하는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만든 나를 소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여정을 나는 누구인가 가는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되묻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자아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본질일까요? 기억일까요? 사회적 관계일까요? 언어와 기호 속 허상일까요? 고대의 자아, 이데아에서 이성으로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아는 이데아를 기억하는 영혼이며 진리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회상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습니다. 자아란 형상과 목적을 지닌 실체이며 이성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완성된다고 했죠. 고대의 자아는 우주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아는 신과 진리, 본성 속에 뿌리내린 존재였습니다. 근대의 자아 사유와 경험, 그리고 중심의 등장. 데카르트는 인간의 자아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절대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아는 이제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흉은 이 생각에 반박합니다. 자아란 기억의 흐름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을 지속된 실체로 오해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계속 바뀌는 감각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두 시선을 통합해 자아를 경험을 구성하는 틀, 즉 감각과 이성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자아는 더 이상 신의 질서 안에 있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진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자아 의지, 자유, 해체. 쇼펜하우어는 자아가 이성과는 다른 무의식적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를 더 밀어붙입니다. 모든 도덕, 진리, 정체성은 허구다.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야 하는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존주의자들, 특히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자아란 어떤 본질도 없이 오직 선택과 행동으로 존재하는 자유로운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자아는 본질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구성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실존적 프로젝트로 변화합니다. 해체 이후의 자아 흔들리는 정체성과 다중의 나.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자아는 무의식의 표면일 뿐이다. 자아는 억압된 욕망, 타자의 시선, 언어의 구조 속에서 해체되고 분열된 존재입니다. 라캉은 자아가 거울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아는 타자 속 나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 이론을 통해 자아가 사회적 규범과 반복된 행동으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아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 연출되고 계산되는 나. 이제 우리는 셀피를 찍고 아바타를 만들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나를 다시 나로 소비합니다. 현대의 자아는 더 이상 하나의 진실된 나가 아니라 무수한 채널과 역할 속에서 연기되고 분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자아를 동시에 운영하며 나는 진짜 누구인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묻게 됩니다. 자아는 답이 아니라 길이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정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너를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사회적 관계, 욕망, 자유의지, 기술과 이미지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다시 연기되는 존재입니다. 이 시리즈의 여정은 끝났지만 자아를 묻는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운 역할인가? 그리고 내일의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